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어, 교육의 조건, 영화 속에 담겨있는 13가지 교육 이야기. 오늘은 그 8번째 시간. 완벽한 훈련의 끝을 보다. 솔저입니다. 솔저는 전쟁을 위해 맞춤형 군인을 키우기 위해서 아기 때부터 훈련을 하는 그런 설정을 가진 영화인데요. 한번 스토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전쟁에 대비한 맞춤형 군인을 육성하는 실험이 1996년 시작되었다. 소위 말해 이어 지로다. 수십 명의 신생아들을 뽑아 시작한 17년 동안 훈련이 끝난 2013년. 선택받은 군인들은 얼굴에 자신의 이름과 군인 번호를 문신으로 새겨 넣었다. 마지막까지 훈련을 마친 사람들은 드디어 실제 전쟁에 투입될 준비를 마쳤다. 3465번 군인 토드는 오로지 전쟁을 위해 준비되어 온 군인으로서 탁월한 인물이었다. 함께 훈련받은 사람들에 비해서도 그는 능력이 출중했다. 그런데 그런 토드와 동료들 앞에 새로운 세대의 군인들이 등장했다. 더 젊고 더 큰 최신형 살인 무기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유전자 변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신체적 특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새로운 방법과 기술들로 훈련받았다. 토드가 거쳐온 것보다 더 조직적이고 새로운 전쟁의 기술들을 갖추었다. 서로 다른 세대의 군인을 이끄는 리더들은 각자가 자신의 군인들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젊은 세대는 유전적 우월성과 새로운 기술을, 토드가 이끄는 세대는 오랜 싸움의 경험을 토대로 한 노련함을 자랑했다. 결국 두 세대의 경쟁이 제한되고 즉석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 벌어진다. 두 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 3465번 토드와 607번 케인이 죽고 죽이는 게임의 마지막에 대결한다. 인내력에서도 기술적인 면에서도 열세였던 9세대인 토드는 결국 케인에게 패한다. 죽은 듯 실신한 그는 즉사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부서진 장난감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별에 가는데 사실은 죽지 않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전체주의적 통치에 저항하다가 지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를 돌봐주는 어떤 그런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을 만나는데 토드는 그게 충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전쟁을 위해 길러진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겪는 갈등, 그런 이야기까지 다루는 것이 이 영화 솔저입니다. 선발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군복을 갖춰 입고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등에 대해 집중 교육을 받는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늘 피나는 싸움을 미동도 않고 지켜보아야 했다. 군인의 임무는 싸우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이들이 본격적으로 군인이 되면 해야 할 일이었다.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해지고 이기고 지는 일에 익숙해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패배자를 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들은 발달 단계에 따른 민첩성, 강인함, 지구력을 키웠다. 매 단계별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오로지 최상의 성적으로 평가되는 사람들만 남겨졌다. 어떤 평가에서든 살아남지 못하거나 뒤떨어지는 경우는 가차없이 제거되었다. 타인을 쳐다보고 동정하거나 돕는 것은 전혀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목표가 정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자기네들은 선발됐지만 아예 애초부터 유전자를 조작해서 태어난 신세대형 솔저들이 길러지면서 그 토드가 앞에 줄거리에서 말한 것처럼 신세대와의 싸움에서 져서 이제 쓰레기 별에 버려지죠. 옷도 없이 버려지는데 군인의 문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쓰레기별에 사는 공동체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군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주의를 굉장히 혐오했기 때문에 군인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돕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공동체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에게 부상을 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귀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고귀한 일이란 그를 돕는 일입니다. 메이스의 아내 산드라가 지금부터 그를 돌봐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서 이 일을 지지하겠다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군인이었는데 대표는 이 사람을 군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상당한 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료를 시작해 주게 됩니다. 토드는 몸이 회복해서 이제 공동체에서 살게 되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 공동체는 토드에게 그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도 다른 누구의 명령에 의해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토드가 그들 사이에서 어울려 존재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하나의 주문, 말로 전달되지 않는 하나의 요청, 어울려 존재하기는 토드가 해낼 수 없는 유일한 고민거리였는지도 모른다. 한 번도 스스로 존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날 때부터 군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길러진 이 솔저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자는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는 마치 교육학 책, 엄청 두꺼운 그 교육학 책을, 교육학 개론 뭐 이런 책을 한 2페이지에 걸쳐서 요약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두는 것이 아주 영양가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육학 개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교육이다. 그렇다면 교육은 개념적으로 어떻게 정의될까? 교육은 다양한 사회 전통에 따라 달리 정의된다. 귀족주의적 전통에서 교육은 고도의 체계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자유주의적 전통에서는 교육은 무지, 미신, 독단, 편견, 환상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합리적 마음을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자연주의적 전통은 교육을 잠재력을 개발시켜 성장하도록 하는 일로 정의한다. 철학적인 시대적 사조에 따라 교육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성장하게 하고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었다. 사고력, 판단력을 키우고 이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교육의 효과로 비추어졌다. 사회학의 영향으로 교육은 사회화, 즉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심리학에 의해 교육은 지적, 정서적, 도덕적 변화로 개념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학문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의 개념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다. 비록 일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잘 꾸며진 지식으로 교육의 정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육은 일상적인 삶에서 인간과 인간의 부단한 관계로 이루어지고 실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교육을 대체적으로 심리적이고 행동공학적인 방식으로 개념화하도록 했다. 그 개념은 한국에서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로 자리 잡아왔다. 이는 교육학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이름, 정범모 선생님이 1960년대 정리한 개념이다. 그렇죠.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면 저게 이제 답이었습니다.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 구순을 넘기고도 여전히 한국 교육에 관한 책을 집필하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학자다. 비록 지금은 이 개념에 대해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라는 행동심리학에 근거한 공학적 개념으로서 교육의 개념을 중요한 교육학 연구의 토대로 삼고 있다. 도대체 교육을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로 정의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교육은 인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인간이 주제여야 하고 인간이 대상이어야 하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대결을 승리한 이후 인공지능을 지닌 컴퓨터, 로봇이 과연 인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자연 속에 인간을 놓게 되면 인간은 자연의 다른 것과 구분되기 어려운 부분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동물이나 사물이 아닌 인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둘째, 교육은 행동을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행동이란 심리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관찰 가능하지 않은 것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물론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이를 교육에서 제외한다고? 그렇다. 관찰될 수 없는 것은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지식을 익힌다는 말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 정확히 말하면 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지식을 익히는 과정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측정할 수 있다면 이는 교육의 대상이 된다. 지식은 오로지 측정하고 평가된 결과를 볼 수 있을 때 교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지식 습득, 학습의 과정도 곧 행동이라 볼 수 있게 된다. 셋째, 교육은 계획된 것이어야 한다. 우연하게 일어난 것은 교육의 연구 대상이 아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결과, 성과는 정확하게 결과,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이다. 오로지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그에 따라 나타난 결과를 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넷째, 교육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교육이라 할 수 없다. 시험 점수에 향상된 변화가 없다면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은 적어도 점수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로서 교육은 인간으로서의 한 개인이 특정한 목표에 따라 행동이 변화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지칭한다. 이게 이 저자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정보모 선생님이 정의한 교육학의 정의, 교육은 인간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 그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영화로 돌아와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 시대에는 아담 프로젝트가 없을까?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정확하게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과정은 암상자, 블랙박스였다. 교육받은 개인이 사회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사회 구조에 자리하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점차 사회과학 연구가 발달하면서 학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더 분명해지고 있다. 한 사회의 계층적 구조가 재생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죠. 일부 개별적인 사회 이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인 구조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재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은 오늘날 계층 간 이동을 가로막는 가장 대표적인 아담 프로젝트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을 전제로 말이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그렇게 갖추어 놓고 너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너의 노력이 부족해서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벌써 8번째까지 왔네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9번째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